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에. 신흥명문 동서대학의 전국 10대 그룹의 CEO와 임원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12월 5일까지 13대 그룹의 임원 CEO 분들이 저희 대학을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사회를 맡은 종합인력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학부의 배수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지죠? 잘 살아보세요. 시민의 꿈 해가지고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주실 분은 효성그룹의 군무도로 계시는 권오영 임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권 고문님의 양력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경북 영주 출생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사대부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전국경제연합회 금호그룹 SK그룹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효성에서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각 기업에 근무하시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위기관리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생명 인수라든지 이베이, 옥션, M&A 그리고 펜테큐리텔, 합병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M&A를 성사시키셨고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도 우리 권 고문님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외국에도 근무를 많이 하셨고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굉장히 기여하셨고 우리나라 OECD 가입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잘생겼다 뭐죠? 잘 모르구나. 재미없구나. 잘생겼다로 유명한 SK텔레콤 부사장님과 SK 사장을 역임하신 정말 CEO 중에 CEO이십니다. 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기업을 만들고 기업은 세계를 만든다. 1995년 고려원 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연구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뜻깊은 여러분에게 귀중한 아마 1시간 반 정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화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시 한 40분 정도에 강의 끝날 무렵에 샤프하고 스마트한 질문 많이 해주시고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뭐 특별한 선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오늘의 주인공이신 권오영 고문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아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산 공항에 마이 퓨처 브라이트 해가지고 동서대학교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올 봄에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 내려오는데 그땐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역에 인권택 그 영화 감독께서 한 무슨 영화 대학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대학이 없을 텐데 이렇게 참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게 없으면은 사실 절망을 하게 되는데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없는 데서 다시 뭔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휴가 겸해서 중국 대련에 다녀왔는데 대련에 이제 하얏트 호텔이 크게 생겼습니다. 30몇 층으로. 총 지배인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지배인 얘기가 1983년에 상계동에서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기 시작한 게 자기 해외 생활의 처음이었고 그 후로 괌, 천진 뭐 이거 거쳐서 지금은 세계 굴지의 호텔에 총 지배인으로 됐으면서 한 30년 동안 그 한 느낌을 얘기해요. 30년 전에
자기가 하얏트 호텔에 들어갔을 때는 호텔 방에 전부 다 소니 텔레비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얏트 대련 호텔이 6성급 호텔입니다. 전부 삼성 브랜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얏트가 삼성을 선택한 거는 물론 LG도 있고 소니도 있고 뭐 필립스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 걸 다 버리고 한 건 하얏트라는 톱 브랜드가 삼성이라는 톱 브랜드를 선택한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그러면서 이제 돌풍이 불고 있는 게 중국에 돌풍이 불고 있는 게 요새 카페 베네. 그 카페 베네를 한 3,000개를 중국에 내고 내년 말쯤에 홍콩 시장에서 IPO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그래서 공개 규모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큰 돈이 들어오겠죠.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200억 달러라는 20조 가까운 그 IPO를 뉴욕에서 상장한다는, 그거나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납니까? 안 납니다. 근데 커피로 돈을 벌어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생겼습니다. 삼성의 텔레비가 한국에서 처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큰 돈을 버는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없다는 거는 아무런 그 절망의 요인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없다는 거 보면은 한번 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배고프니까 뭔가를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제가 꿈이란 얘기를 하고 잘 살아보세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꿈과 희망 이런 걸 한번 불어주기 위해서 제 자신의 30년 넘는 기업 생활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교재를 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공감을 하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거기에 한번 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핀이 있나요? 가르치는 거? 포인트. 포인트 핀 같은 거 없어요? 거기서 예. 예. 뭐 그냥 하시죠. 예. 이게 이제 총장님 계셨으면 잘릴 일인데 그렇지만 안 자릅니다. 예. 세계 경제사 기적의 계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국제 세미나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발표를 하는데 1820년에 한 1800억 지금 기준으로 1800달러 1인당 GNP 1800달러를 달성했으면 200년 전은 그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만 달러를 달성하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돈으로 따지면은. 근데 미국이 네덜란드가 1820년에 1800달러를 달성해서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고요. 미국이 3만 불 넘어가는데 네덜란드가 180년, 미국이 160년 이런 형태로 걸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1921년에 지금 기준으로 1800달러를 넘어서 지금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누리는데 일본이 90년이 걸린 거죠. 한국은 이제 1969년에 1800달러가 돼 가지고 지금 3만 달러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일본의 반 정도를 한 겁니다. 이걸 연간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미국과 네덜란드가 한 1년에 1, 2%씩 성장할 때 일본은 한 5% 정도씩,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뛰어넘는 6 내지 7%의 높은 성장을 달성해 가지고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저는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여러 가지 뭐 차별점이 있겠지만 제 나름의 기준으로 한 3가지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둘째는 안전한 거, 셋째는 친절한 거. 이 세 개가 경제적 부와 연결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사는 데서 잘 사는 그런 과정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동영상 틀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게 울산에 있는 태화강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영대회입니다.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10년 전에 울산 태화강은 어땠나요? 예, 그렇죠. 지금 울산의 태화강은 1급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뭐 1급수에서만 사는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되게 상식적으로는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그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오염될 걸로 생각하는데 잘 살게 될수록 보면은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은 경제적 부를 일궜더라도 우리 주변이 깨끗하지 않다면은 그 부는 잘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울산의 강물이 어떻게 깨끗해졌을까? 보시면은 울산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중에 제일 깨끗한 게 한강인데 한강을 가지고 있는 서울도 굉장히 잘 사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깨끗해서 잘 사는지 잘 살아서 깨끗한지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사는 데는 깨끗합니다. 지구상에 어느 도시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강이 더러운 나라는 잘 살지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강이 깨끗한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잘 살만하다 하는 그런 쾌적함을 느낄 거예요. 미국의 나이키가 하는 포틀랜드도 보면 미국에서 가장 푸른 도시가 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공업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남부의 선천이란 그 도시에 가보면은 중국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부의 성취와 함께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가꾸느냐 하는 것은 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잘 사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보시죠. 우리나라는 강은 깨끗하고 산에 나무는 푸를지 몰라도 아직까지 사회는 깨끗한 사회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로는 세계 10등, 20등 규모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은 사회적 부패 지수에 있어서는 세계 178개국 중에 50등 남짓으로 우리가 진짜 누리는 부가 깨끗한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 달성이 됐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잘 살지를 못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는 한 원인이 우리 사회가 아직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문제에 더해서 두 번째는 제가 잘 산다는 걸 안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영상 틀어보시고요. 끝이죠. 예. 이게 안전하고 얘기해서 이제 잘 산다라고 연결을 시키는데 2010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뭐 그때일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중남미의 IT란 나라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근데 불과 한 달 후인 2월 27일에 거기서 똑같은 중남미 대륙인데 칠레라는 그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나라의 지진이 발생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한 달 상관이죠. 근데 한번 보시죠. 지진의 크기를 보면은 아이티의 지진이 7.0인데 칠레는 8.8입니다. 훨씬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칠레 보면 아이티는 30만 명이 죽었는데 칠레는 3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분의 1밖에 안 돼. 훨씬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고귀한 목숨입니다. 그리고 아이티란 나라는 19세기 이후에는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칠레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그 대지진이 일어나는, 아니 훨씬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저는 경제적 부의 성취와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칠레 경제 수준은 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티는 10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 되지 않는 중남미의 최빈국입니다. 경제적 부라는 게 안전하고 상관없이 자연재해로만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은 경제적 부는 여기 아무 작용을 안 하는데, 국가의 안전 여부는 이 표에서 보면은 국가의 대응 능력에 국가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결정지는 중요한 팩터는 국가의 대응 능력의 차이고, 그 대응 능력은 국가의 경제력에 비례합니다. 보면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항상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력이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도 잘 지어야 되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그 규제가 없습니다. 지도자 칠레 대통령은 지진이 일어나자 계속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재난 대응을 했는데 아이티의 대통령은 발생하자마자 1시간 동안 없어졌습니다. 왜? 그때 대통령궁이 칠레 지진이 나서 붕괴가 됐는데 자기 살라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은 깨끗한 순위에서 보면 칠레가 한국보다 훨씬 깨끗한 나라입니다. 세계 25위인데 아이티는 세계 168위, 청렴도에 따져서. 안전하다는 거는 제가 보면 우리 생명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고생의 끝은 사실 우리 자손들이 훨씬 안전한 사회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사는 요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잘 살게 안전하다 안 한다는 국가의 대응 능력의 차이고, 그 대응 능력은 한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안전하냐?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실래요? 우리가 세계 10대, 20대 규모의 경제적 부를 성취를 했지만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OECD 31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우리가 잘 산 게 아니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보면 수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부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가 안전하다, 불안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 이 재난을 불러온 겁니다. 만약에 저는 칠레나 이런 데 지진이 일어난다면, 칠레가 300명 죽었다면 한국은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부에 도취된 나머지 국가의 안전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라는 것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안전하다는 건 사실은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은 밤거리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얼마나 편하게 걸어 다니냐 이런 건 느낄 수 있죠. 보면 우리나라의 법치도 그렇게
뛰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이 편안하게 밤 11시 이후에 걸어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렇게 나쁜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거리 걸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갖 부패와 무질서 때문에 빚어지는 경제적 부의 그 삭감 현상도 우리가 반드시 잘 살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친절이란 게 제가 그냥 만든 그 기준인데 특별하게 뭘로 친절한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우리가 이웃한테 배려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걸 기부지수로 해서 통계를 뽑아왔어요. 보면은 우리가 아직 세계 10등, 20등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보시면은 이웃에 대한 배려, 다음에 친절함 이런 거는 아직까지 세계 50등 남짓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 경제적 누린 부만큼 그리고 이웃한테 배려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잘 사는 거하고는 괴리가 있다.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이러지? 그 이면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우리가 이웃한테 덜 배려했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안전에 덜 배려를 했고 우리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렇게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부지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모자랐기 때문에 지난번 2년 전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었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을 국민들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참으로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경제민주화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민주화가 제시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배려는 사실 적절한 배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다음에 말을 잘하고 그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죠. 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데는 그런 능력 플러스 따뜻한 마음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남을 더 따뜻하게 배려해 준다면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훨씬 포근하고 잘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마음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따뜻한 마음도 사실은 경제적 여유에서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이 없고 이런 게 사실은 잘 사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또 보시면은 대체로 평판이 좋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나라별 평판 지수를 보면은 보면 우리가 다 생각하기에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다 잘 사는 나라구나. 근데 돈 외에 뭐가 있어서 잘 살지 생각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나라들이 돈을 같이 가지면서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경제적 부를 성취하되 그 성취의 과정에서 무시되기 쉬운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우리가 더 배려를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잘 산다는 게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행복한 지수를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 옆에는 돈이 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한국도 돈으로 따지면 이 정도는 됩니다. 지금 누리는 부가.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행복은 돈 순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돈과 상관없이
이렇게 쭉 행복의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은 돈, 친절, 깨끗, 안전 이런 거 다 도외시한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왕 이 정도까지 돈으로 누리는 행복 지수를 누렸으면은 사실 60위에 불과한 우리의 행복 지수를 한 이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은 경제적 부가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는 느낌에서 벗어나 좀 꽉 찬 그런 잘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 2년 전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의 장영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론에 기고한 그런 글귀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게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희망이 없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보면은 등치 큰 사람 보면 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사실 희망이 없으면은 등치 큰 놈이 맨날 1등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은 머리 좋은 놈이 맨날 공부해서 1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등치가 작아도 저놈을 깰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가지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고, 내가 머리가 나빠도 난 요번에 장학금 탈 거야 하고 노력하면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인간 세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야말로 장영희 교수님의 쓴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생각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희망을 자기의 그 관점으로 삼으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희망과 꿈은 실행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돈 잘 버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희망을 실현해가는 학문이 뭡니까? 경영이죠. 공무원들이 내가 우리 국민들을 가장 잘 살게 깨끗한 사회에서 살아보게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뭡니까? 행정입니다. 군인들이, 우리 부하들이, 우리 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하면 잘 싸우는 군대를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뭡니까?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옆반 클래스에 굉장히 예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학생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저 아가씨하고 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그 희망이 있으면은, 그 희망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망상 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그 희망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념 속의 희망, 생각을 현실의 성과,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그걸로 만약 이루어지면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만약에 관념 속의 생각을, 희망을 현실의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희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실행이라고 그러고, 그 실행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행정을 하고 전략을 하고 연애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도 다 실행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이란 게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가 JP 모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2000년대 초에 JP 모간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길 가는 학자를 만났어요. 길에서 25,000달러를 내는, 네가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럼 메모를 보고는 공감하면 25,000달러 잘라 그래서 그대로 줬습니다. 25,000달러를. 거기에 딱 두 문장이 써 있었다 그래요. 첫째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메모해라. 둘째는 메모한 대로 실행해라.
오늘 실행해라. 꼭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JP 모건이란 그 회사가 생겼습니다. 보면 희망과 절망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하다는 그 단어인데 칸 하나 띄고 아포스토리 붙이면 모든 게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hope is nowhere, 희망은 어디에서 없어. 그렇지만 칸 하나 띄워놓으면 hope is now here, 희망은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살자입니다. 엄청난 그 생애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장영희 씨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내 힘들다, 투덜거리지 마라, 뒤집어 읽어봐라, 다들 힘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면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무자원 빈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70년대 초까지.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SK에서 1971년에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혹시 읽을 줄 아는 분 계세요? 한자? 무자원 산유국이요. 자원이 없는데,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산유국이 될까? 그걸 1971년에 제가 모셨던 최종현 회장께서 신년사에 써놨습니다. 그때 오일 쇼크가 나서 우리나라가 거의 경제가 파탄으로 갈 때 1971년 신년사에 무자원 산유국으로 가자. 그 꿈을 어떻게 희망을 던진 거죠. 그 꿈이 실현되는 그 과정을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에게 희망은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한번 동영상 보시죠. 이분이 2012년 말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신바람 박사. 이분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 졸업장이 없이 의과대학 교수가 된 분입니다. 의사가 아니면서 의대 학생들을 같이 가르쳤던 분이죠. 이분의 변화는 결국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희망이 한국 최초로 아마 세계에도 유리가 없을 겁니다. 의과대학 졸업장 없이 의과대학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에게 희망이란 이런 변화를 선물을 해줍니다. 나라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다음이요. 제가 이 표를 지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 해운회사 아시죠? 해운회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물품을 운송하는 것. 해운회사가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바다에서 물건 날라주고 돈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운회사가 크려면은 어떤 조건이 바다가 크면은 돈 벌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원이 가진 게 이제 바다니까.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보면은 덴마크에 있습니다. 북구에. 덴마크 우리나라 반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다를 이용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 안 되니까 자기네 바다도 반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지만은 세계에서 바다를 이용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괜찮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운 회사가 어디냐면 스위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바닷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습니까?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세계 두 번째로 버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 또 보시죠.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꽃으로 세계 꽃의 한 60-70%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꽃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꽃을 많이 만들려면 좋은 땅, 흙. 네, 맞습니다. 흙이라고 그랬는데 땅이 넓어야죠. 왜냐하면 꽃은 땅에서 기르니까. 이것도 박수 쳐주십시오.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한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꽃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냐? 꽃을 만드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10층짜리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꽃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적절한 온도로 아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땅은 없어도 땅에서 나는 꽃을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유럽에 있어서 기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북해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의 반은 네덜란드에서 나갑니다. 왜냐? 이탈리, 스페인, 그리스에서 나는 오렌지를 전부 네덜란드로 가져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유럽 각국으로 보내는 거죠. 땅이 없어도, 오렌지도 땅에서 크는데 땅이 없어도 땅에서 나는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기업의 형태입니다. 보면 이 튤립도요, 원래는 터키, 이름 튤립 터키 비슷하잖아요. 터키에서 생긴 꽃인데 터키 사람들은 튤립으로 돈을 못 벌고 네덜란드가 나무나라 꽃 가져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인구는 땅덩어리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많으니까 닥치고 해외로 나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멜 표류기, 그다음에 조선 중기원, 뭐 박연, 최근에 누구 있습니까? 네덜란드 사람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 가신 분, 히딩크. 닥치고 해외로 나가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땅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나가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나라죠. 땅이 없어서 꽃을 못 피우는 게 아니라 땅이 없기 때문에 꽃을 만들어 생산하고, 바다가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가지고 가장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기업이 할 일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닙니다. 놀라시겠지만은 휘발유, 등유 같은 석유 제품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해외로 수출된 그 제품입니다. 왜? 1971년에 무자원 산육이라는 꿈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을 지어서 가장 싸게 만들어서 수출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 나라지만은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커피가 한 콩도 나지 않는 나라지만 커피를 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버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출의 5분의 1 가량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스라엘에서 한 방울 아니 한 카라트도 생산이 안, 전부 다 아프리카에 생산되는데 그 아프리카에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이스라엘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왜? 다이아몬드는 거래 과정에서 정직해야 되고,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보관 과정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유태인들이 가장 좋은 신뢰를 다이아몬드 거래에서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 다 나지만 돈은 유태인들이 벌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창조 경제라고 봅니다. 없던 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창조고,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제는 IT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고, 없던 거를 만들면 그게 창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면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는 우리 생활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만 창조 경제를 하고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창조와 경제라는 그 개념은 경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보통 생각에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미국의 어느 잡지에 나왔어요. 첫째는 이제 로또입니다. 로또 당첨되면 금방 잘 살게 됩니다. 좋죠. 다음에 결혼,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뭐 여자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 만나면 또 잘 살게 됩니다. 책에도 많습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그래서 결혼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 이후의 생활은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는 얘기가 없어요.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결혼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했을까? 결혼 자체로 그렇게 잘 살. 셋째는 이제 상속이 또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리발을 물고 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살죠. 또 보면 도둑질해서도 잘 삽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장이 어떤 기업한테 뭐 10억을 받았다, 20억을 받았다 그러죠.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아까 그 기준에 어긋나지만 어쨌든 잘 살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소설이나 보면 가렴 주고 하는 관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대손손 잘 살 것 같죠. 뭐 그 상태까지 잘 살았다고 돼 있지만 그 이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잘 산 사람의 스토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잘 살게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나오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기여가 없었습니다. 나라나 공동체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냥 사는 거죠. 이런 공동체적 가치관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저는 창조경제 주역들이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지면은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입니다. 현대 정주영 씨가 돈만 벌었을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의 그 꿀뚝의 천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이병철 회장의 어록에 보면은 국가가 부흥하면 삼성 같은 건 망해도 또 생긴다. 국가가 망하면 삼성은 영원히 없다. 최종현 SK 회장 전 회장은 우리나라가 이게 98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한 얘기가 우리나라가 1인당 GNP 6만 달러. 그때 우리가 10,000달러가 꿈이었습니다. 6만 달러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러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기업 활동, 끊임없는 성장 추구가 나라나 공동체의 발전과 반드시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업의 그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좋은 기업인 나쁜 기업 이걸 구별하는 그런 기준은 돈벌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는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공동체적 철학과 기업 문화가 어우러져야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인이 되고 우리가 공동체적 철학과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지 못한 그런 기업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스크루지로 가득 찬 잘 못 사는 그런 나라, 불행한 나라로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뛰어난 기업인들은 나라와 개인, 나라와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한 원바디입니다.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꾼과 기업인을 구별하는 단 하나의 기업은 단 하나의 기준은 이분들의 공동체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기업도 더불어 크는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지면은 저는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에 대해서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기까지의 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데 우리가 배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누린 경제적 부에 비해서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과정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럼 성장의 주역이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 기업은 공동체와 더불어 발전하는 철학과 문화를 가진 그런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키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산다는 느낌,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 생각의 요지입니다. 공감하시면은 한번 박수를 쳐주시고 억지로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를 한번 보시죠. 저 이제 1980년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호 그룹에 있었고 KTB 네트워크라는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벤처 기업으로 옮겼는데 이건 벤처에 돈을 대주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경영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그 직업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은행이 좋을 걸 생각하고 펀드 매니저가 좋을 걸 생각하고 그러지만 사실 은행이란 게 나무 돈 담보 지고 들려와 가지고 예대 마진까지 먹고 사는 그 돈 장사예요.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란 거 뭐냐면은 나무 돈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수수료 먹는 장사입니다. 둘 다 수수료 떼는 장사인데 미국에는 보면은 그리고 컨설팅, 우리나라는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컨설팅은 그렇게 쳐주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지르니까 리스크 제로인 직업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반면에 좋은 얘기 없이 자기 돈을 지르는 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내 돈 질러 가지고 20배, 30배 대박 터뜨리는 게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러려면은
회사의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경영을 알아야 되고 그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인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뛰어난 실리콘밸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원동력은 정확하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리스크를 감당해 주는 벤처 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벤처들이 10년 새 기업 가치 10조, 20조짜리가 생기는 거죠. 돈 없이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벤처한테 담보내나 예대금리 따먹을 거야 이런 금융이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 아주 꿈이 커 근데 기술이 괜찮네 한 10년 후에 돈 좀 벌자. 사실은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요 사기꾼입니다. 동전 하나 들고 와서 몇 억 달러짜리 배를 어떻게 수주를 해옵니까? 근데 벤처도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기술 도면 하나 들고 와서 10억 내나 20억 내나 하는 게 기술자들의 벤처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사기꾼 기준으로 보면 사기꾼 기준이고 성공한 기준으로 보면 기업인입니다. 그런 도전, 무모한 남들이 다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걸 발로 두드릴 때 성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오케이 리스크를 분담해 주는 게 은행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직업입니다.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이거 이상 책임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그런 직업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SK에 왔고요. 이제 작년에 퇴직하고 효성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끔 이제 마라톤을 뜁니다.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제 풀코스를 뛰는데 풀코스 꽤 멉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서울까지 쭉 뛰면 마라톤 풀코스거든요. 부산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동아 마라톤에 뛸 때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심신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심신이 피곤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 뭘로 하나 그럴 때 사실은 기를 한번 모아 보십시오. 기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체험이 됩니다. 온몸에 기가 그러니까 기가 움직이는 게 뭡니까? 기운입니다. 기운 내라. 기가 움직이는 게 기를 움직여라 하는 게 기운 내는 거죠. 야 기차게 맛있네. 기가 그 음식이 주는 기가 내 몸속에 꽉 차면은 그게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죠. 기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내 걸로 한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은 심신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세상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기 운동을 하면요 몸이 이렇게 좀 붕붕 뜨는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무협소설 보시면은 경공술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뭐 서울서 부산은 뭐 5분 만에 날아가고 뭐 이런 그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길을 자꾸 달려나다 보면 몸이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이 가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진짜로 제 느낌인데 벽만 쳐다보고 기술에만 한 사람은 저는 경공도 가능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공중부양 잘하는 국회의원 그분 말고도 제 생각에 길을 잘 모으면은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라톤 뛰다 보면 30km 지점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 동마라톤 뛸 때도 그랬는데 그게 한 3시간 정도 뛰어온 상태거든요. 시속 10km로. 근데 그 뛰는데 힘드는데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다가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하면 4시간 찍어주니까 1시간 흔들다 들어가셨겠지. 그래서 가보니까 태극기에도 기가 굉장히 이 태극 무늬에도 기가 있고 그 건건 감개 거기도 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럼 제 느낌에 갑자기 기가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km에서 나머지 42km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뛰었는데 그 기를 불어 넣어준 게 요 태극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SK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심신수련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몸과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기를 넣어가지고 심기신수련이라고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심기신 수양을 또 시키는 게 이 특이한 SK그룹의 기업 문화입니다. 나중에 SK에서 오실 텐데 오면은 심기신 해놨다가 한번 시범해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여튼 기찬
그런 대학생을 보내시고 생활 보내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 주체로 좋은 기업을 많이 가진 글을 들었습니다. 보면은 잘 사는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과제가 정부죠. 나라라는 게 존재하면 반드시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선택한 나라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고, 기업을 선택하지 않은 나라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930년 40년 이후에 보면은 그 결과는 대체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한 나라들은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불행하게도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우리가 인도와 중국을 엮어서 친대화 열풍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와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라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면은 없던 기업이, 그러니까 인도 같은 95년에 하나도 없던 기업이 포춘이라는 잡지에 세계 500대 기업 8개가 올라가면서 인도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중국도 보면은 95년에 어디 2개에 불과했던 세계 500대 기업 랭2기 불과 한 15년 20년 후에는 73개로 세계 2등이 됐습니다. 친대화 열풍은 다른 게 아니라 중국, 인도 기업이 세계 기업으로 일어나는 그 열풍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억울한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377년에 세계에서 자랑하는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한 일이 뭐냐면 국책 사업했습니다. 불경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책을 본 거죠. 근데 100년 정도 후에 독일인 구덴베르크라는 사람이 똑같이 금속활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금속활자를 가지고 뭘 했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낸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팔았어요. 성경은 그 당시에 목사님,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권력의 전유물이에요.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큰 소가죽에 글자를 인두질을 해가지고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겨야 돼요. 무겁고 크고 들고 다니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기업이 가져온 변화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착해진 거죠. 착해지면서 시민사회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산업혁명을 만들고, 나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서양 사학자 어떤 분은 구덴베르크의 금속활자야말로 서양의 시민사회를 촉진시킨 가장 큰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구덴베르크 100년 전에 그 금속활자를 가지고 중국에서 불경을 번역해 가지고 책으로 대량으로 뿌렸더라면 서양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동양에서, 한국에서 100년 전에 일어날 수가 있었고, 시민혁명이 동양이 얼마나 식민지가 됐습니까? 산업화가 늦어가지고 그 시민혁명이 불길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어쩌면은 서세 동점이 아니라 동세 서점의 그런 시대를 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저는 기업이 있었냐 없었냐의 그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 기업이란 게 아까 말한 대로 커피가 없어도 커피로 돈을 벌고, 기름이 없어도 기름으로 돈을 벌고, 바다가 없어도 바다로 돈을 버는 그런 아주 요상한 창조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 고려 인삼. 그럼 세계에서 품질이 제일 좋으니 인삼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보면 우리나라 인삼 수출이 2억 달러가 안 되는데
스위스의 유니팜이라는 회사는 인삼으로만 4억 달러 가까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삼을 건강 보양식품으로 그냥 뭡니까? 하여튼 건강하는 게 뭐죠?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만 할 때 서양에서는 그걸로 화장품 만들고 비누 만들고 뭐 샴푸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 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게 건강을 지키는 물건으로만 할 때 그 사람들은 인삼을 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만드는 그 행위는 우리가 인삼은 전매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만 가지고 있었고 그쪽은 인삼 가지고 오만 놈 다 돈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인삼이 세계 제일 좋은데 고려 인삼 세계 인삼 3 중에 인자가 들어가는 고려 인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KTNG 같은 데 입사하실 때 그거 알고 계십시오. 삼이 뭐 미국삼, 중국삼 뭐 다 거기는 무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같이 생긴 인삼은 고려 인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게 그 우리나라 삼이죠.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인삼이 단순히 건강식품, 건강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요건 넘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SK 사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고문을 하는데 그 해 일이 많았습니다. 보면은 베이징에 갔습니다. 베이징에 갔는데 길이 하도 막혀서 천안문 광장이 이렇게 봤더니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기 보면 현대차가 있죠. 길이 막히는데 저 보면 버스 정장이 뭐 보입니까? LG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택시나 버스를 탈 텐데 북경의 택시는 전부 현대자동차 겁니다. 현대 스피드라 해가지고 현대가 이룩한 게 아예 그 공식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속도. 그다음에 택시를 안 타면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는 전부 LG 지붕 밑에서 정차를 하는 거죠. 런던 올림픽에 제가 구경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런던 올림픽의 최대 스타가 영국인 최대 스타가 모하메드 파라라는 소말리아 출신 영국인이 5,000m하고 10,000m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고 유니언잭 그 국기를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올린 거죠. 영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파라 선수가 우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뭐 하트다. 사랑한다. I love you. 아니 그 어디서 배웠냐?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였는데 거기 갔더니 한국 사람이 이래 하더라. 그래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샤인 볼트 있죠? 이 사람도 이거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뭐냐? I love you. 우리한테 배워간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남의 걸 배우고 베끼는 줄만 알았던데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속에 한국을 배우고 베끼자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런 그 역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죠. 지하철역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우리나라 시청역 같은 지하철역인데 전부 삼성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그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 시티 앞에 있는 유전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할게요. 2004년에 제가 SK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방문하셨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데 베트남의 그 한국하고 최대 무역 과제가 한국이 베트남 물건을 너무 판다 이거예요.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이거 한국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적자가 심하니 노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줄 수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뭐 방법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무역 적자 해소를 해달라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호치민 시티 앞에 있던 SK가 가지고 있던 광구에서 원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매장량이 6억 달러로 추정이 됐어요. 근데 배럴당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 보수적으로 30달러로 해도 추정 그 금액이 180억 달러 가량의 그 원유가 이 바다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베트남 영해이기 때문에 3분의 2는 베트남 정부가 가져갑니다. 100억 달러 이상은 베트남 정부 몫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해까지 베트남하고 한 거 수교하고 베트남이 한국의 누적 적자가 100억 달러 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방 베트남 성과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뻔했는데 때마침 발견된 한국 기업의 유전 하나로 베트남 정부의 모든 과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베트남은 3,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중소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품을 만들어서 한국 제품에 넣어가지고 한국 제품이 다시 수출돼서 수출된 돈이 서울에 본사라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활동한다는 게 단도시 자기 돈만 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나라의 이슈까지 해결하는 그런 좋은 선례입니다. 근데 그 당시 SK만 해도 한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란 큰 기업이지만은 국제 원유 시장에 가면 조그만 회사입니다. 국제 원유 시장 가면 쉘이나 브리티시 페트리올이나 뭐 미국의 엑슨이나 이런 회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회사죠. 그러니까 돈 되는 광구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구도 쓰레기통에서 주운 겁니다. 처음 보면 이게 돈 많은 독일 회사에서 가져갔다가 기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렸죠. 그 다음에 러시아 회사에 줬어요. 거기서도 경제성 있는 기름이 안 나온 건데 한국 기업의 기술로 이렇게 해서 기름을 발견했고 그 기름으로 나라의 과제를 해결했고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는 게 중소기업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근로자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나라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 성장이 그런 효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저 중소기업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이게 여러분 인터넷 찾아요. 파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ASECO 유병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보면 PASECO입니다. 후세인의 이라크에 후세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동굴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체포가 됐죠. 이게 2004, 5년쯤 될 텐데 체포될 때 이런 카페트 위에 있었는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석유 난로. 여러분 석유 난로로 자기 방 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에 70년대까지는 집집마다 석유 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난로나 난방이 전기로 바뀌면서 이 석유 난로가 한국에서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석유 난로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추운 나라로 가야죠. 당연히 러시아로 가고 저기 알래스카로 가야 될 석유 난로 들고 이 사람이 중동으로 갔습니다. 아니 중동이 따뜻한데 더운데 어떻게 사람이 춥고 더운 거는 절대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낮과 밤의 일교차에 대해서 춥고 더 덥습니다.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중동에 남들은 시베리아로 가야 될 때 여기는 중동으로 가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잡힐 때 한국의 석유난로 파세코라는 브랜드를 끼고 있다 잡혔습니다. 그 덕에 이 회사는 세계 마켓 시어의 30%를 점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됐습니다. PASECO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퍼펙트. P는 퍼펙트고 A는 에이스, S는 스마트, E는 일렉트로닉, CEO는 컴퍼니죠. 완벽하고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전자제품입니다. 아니 뭐 석유난로가 무슨 전자제품 스마트 일렉트로닉스라니 천만에요. 이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10초 안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6,000번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해도 그림이 안 생기는 그런 기술을 가졌습니다. 아까 SK가 가진 기술이나 이분이 가진 기술이나 기업 경영의 어느 벤처가 가진 기술이나 기업 경영의 근간은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큰 힘은 정신적인 희망과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거죠. 그 다음 그거 보실래요? 한번 동영상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중국의 수도 페인트의 상징인 자금성이 우리 한국산 페인트로 산뜻하게 재단장된다고요. 네, 울프 페인트로 알려진 주식회사 DP는 자금성 방문 원칙과 성공과 성벽 보수를 위한 도장용 도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할 물량은 자금성 전체 보수 도장 계획 중 1차분으로 5만 평방미터를 단장할 수 있는 1,600만이며 금액으로는 1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노류표, 여러분들 중국에 가시면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자금성인데 노류표 페인트가 자금성을 칠했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좋은 페인트, 이렇게 좋은 도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자금성을 칠했는데 남대문에 칠했는데 왜 남대문 적골이 됐습니까? 광화문은 왜 적골이 됐습니까? 저는 그 답도 보시겠지만 결국은 책임 없는 사람들이 페인트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대기업 뭐 이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라는 브랜드는 1926년에 이태리에서 생겨난 회사인데 2007년에 윤윤수라는 분이 한국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한국 회사 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보면 필라 브랜드가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 김성주라는 분이 MCM이라는 그 명품 브랜드를 했어요. MCM이라는 게 독일 회사가 이태리나 프랑스에 비해서 워낙에 명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독일제 명품을 만들었는데 되겠습니까? 이태리나 프랑스에 비해서 망했죠. 망한 걸 가지고 한국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중국 내 샤넬에 버금가는 명품 브랜드를 키워냈습니다. 올림픽 갔더니 제가 2012년 런던 갔더니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헤롯 백화점에 그때 입점했을 때입니다. 왼쪽에 보면 스무디킹을 들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스무디킹이 이제 과일로 가지고 슬러시에서 만드는 건데 1973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분이 이제 후계자를 그 스티브 쿠노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후계자를 세계에서 가장 스무디킹을 많이 파는 사람한테 회사를 넘기겠다고 그랬는데 2012년에 세계에서 스무디킹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영등포에 타임스퀘어에서 스무디킹 가게를 했던 김성환이라는 1972년에 기업인이 500 스무디킹을 영등포에서 판 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스무디킹을 2012년 7월 9일에 58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한국 회사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미스터 피자가 있는데 1999년에 정우현이라는 분이 이대 앞에 1호점을 냈습니다. 일본 브랜드 가져와서. 근데 20년 후엔 2010년에 일본 본사를 인수했고 지금 중국에 1000개 매장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 됐습니다. 오른쪽 위에 김진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작년에 포춘이라는 잡지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 1위로 뽑혔습니다. 한국인 김진숙인데 명동에서 다방하다가 1981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이 만들어서 세계에 뿌린 브랜드가 지금 자라, 유니클로와 함께 세계 3대 패션 브랜드로 자란 포레버 21입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저희가 회사 생활했을 땐 1980년대에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국 법인의 법인장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외국 기업한테 자기 재능을 팔고 장은 못 되는 영원히 이제 부하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장이 한국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는 외국 기업의 외국 법인장을, 우리가 맨날 조리였던 한국 사람들이 외국 기업의 외국 법인장을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부임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현상을 분석한 웨이지에 따르면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쟁을 극복한 한국의 맺고 당찬 한국인을 해외에 내버리면 그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직업이 아니었죠.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직업도 우리가 꿰차고 외국 기업의 외국 법인장도 우리가 꿰찼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직업이 많아진다는 거. 미국의 직업은 미국의 직업의 종류 3만 개입니다. 일본은 2만 1,000개고 한국은 18,000개입니다. 이 많은 기회들, 앞으로 우리 지금보다 2배 많은 기회가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죠. 아까 오면서 부총장님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그룹과 그 다음에 규제에 안주하는 그런 그룹들 때문에 우리가 놓친 직업의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저는 지식인의 책무고, 여러분들한테 영어나도 1000개 외워라, 뭐 수학 공식 잘 풀어라, 화학 공식 외워라,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사실 밖에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세대와 지식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한번 보시죠. 요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여태까지 한 관념으로 봤습니다. 땅덩어리 크기로만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리얼 아틀라스라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사이트 한번 들어보시면은 세상의 나라의 크기는 땅덩어리만 우리는 지도로 알았는데, 땅덩어리만에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리얼 아틀라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한 나라의 GDP 가지고 크기를 정하고, 한 나라의 인구를 가지고 정하고, 심지어 뭐 에이즈 발생 보균자 수, 뭐 이동 통화량 수, 뭐 이래 가지고 그 나라의 그 발생 빈도를 일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지도죠. 보면은 이게 GDP를 2015년에 GDP를 가지고 땅덩어리와 비교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땅덩어리 기준은 우리가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GDP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쉽게 말하면은 아프리카가 한국 땅의 300배인데 아프리카만큼의 GDP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에 나라가 34개인데 34개 나라가 전체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한국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게 분석입니다. 희망이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적인 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20-30년 후에는 더 잘 살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구글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이 한국을 가상의 타임머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South Korea has better broadband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저희 어릴 때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경상북도 저쪽에 시골에 살았는데 미군들이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오는 이유가 미국 사람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쪽에 강원도 쪽이라 무장 공비들이 와요. 요새는 없지만 무장 공비들이 내려오면 무장 공비를 선멸하기 위해서 미군 헬기가 내리고 헬기에 내리면은 그 먼 데서 보고 가서 영어 사전을 들고 우리 저 형님들은 가서 뭐 영어 한마디 해보려고 하고 근데 뭐 한마디 안 하죠. 그런 초콜릿 던져주고 찝차를 타고 갑니다. 찝차 타고 먼지가 쫙 나는데 우리가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뒤따라가요. 먼지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게 미제먼지다. 그럴 정도로 미국을 좋아했고 뭐 좋아한다기보다 하여튼 뭐든지 미제면 다 좋을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한번 배워보자 할 정도로 됐으니 세상이 얼마나 변한 겁니까? 근데 이 미래가 저는 거저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또 그 가치를 하기 위한 그 과제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저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아직도 우리 땅에서 가장 가까운 북쪽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지도자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나라. 어느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돈이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무릎을 꿇는 국민들이 무릎을 꿇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과제고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노리는 그 세력들이 우리 땅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도자가 무릎을 꿇는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용서와 관용 없이 이웃 나라의 배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우슈비츠에 참배한 독일의 브란트 총리의 사진입니다. 반면에 731 세균 부대를 상징하는 비행기에 타서 이웃 나라에 시위를 하는 이런 나라는 절대 주변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시장 경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과제라면 시장 경제는 경제적인 과제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세계 12, 20위 규모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안전, 행복 뭐 이런 게 한 50, 60에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한국의 순위는 정책의 변화 100등, 조세의 효율성 70등, 평균 관세율, 부패, 대체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정부는 선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리고 기업은 선택을 하는 과제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부도 선택은 못하지만 비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 정도로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서 100번째 되는 100번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정부에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이나 경제적 부가 그만큼 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144개국을 세계 경제 포럼에 조사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인식은 117입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33입니다. 정부 지출의 낭비 정도는 107입니다. 100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크기와 결국 돈은 정부보다 민간이 훨씬 잘 씁니다. 아까 말한 데 인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금성도 남대문도 그렇습니다. 돈은 정부보다 민간이 훨씬 잘 씁니다. 그래서 그러고 정부는 돈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부여받았죠. 그 권력이 돈을 만나면 100%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작게 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이룩하는 경제적 부를 지키는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그 외에는 시스템의 정점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가지냐 못하느냐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느냐 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천년 역사에 가장 엔돌핀이 솟았던 2002년을 한번 보십시오. 월드컵. 그때 우리가 김남일, 홍명보 이런 멤버들 가지고 맨날 5대0으로 지다가 히딩크란 지도자를 하나 가져오니까 구성원들이 바뀌지가 않았는데 세계 4강이라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그 지도자는 자기 혼자 돈을 벌어간 게 아니라 박지성도 내보냈고 김남일도 내보내고 이울룡도 내보내고 전부 다 한국의 제자들을 돈 벌게 해줬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우리한테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줬습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를 만든 것은 브라이언 오셔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구별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기쁨을 김연아 선수를 통했던 거죠. 제가 SK 야구단 김성근 감독이 오기 전에 SK는 5등 하면 잘했던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오고부터는 2등 하니까 못했다고 야단받는 그런 팀으로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구성원들은 변화가 없는데 지도자가 최대 성과를 내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공동으로 나눠 가지면서 그 성과가 엄청나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좋은 지도자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공중부양 잘하는 지도자가 우리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멱살 잡는 그런 지도층을 가지고 시장경제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이 되자. 그런데 스웨덴은 이 복지의 시스템의 정점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회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총리가 집권을 23년 하고 그만뒀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집권당 의원들이 돈을 십시반해서 사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자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와야 그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얘기, 엔테베 특공대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700만인데 2억의 아랍인하고 해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안보 태세를 굳히자고 했는데 이 엔테베 보면은 좋은 무기를 가져온다고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엔테베라는 데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1976년에 7월 3일에 260명이 탄 그 이스라엘 항공기가 납치가 됐습니다. 우간다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공군이 4,000km를 날아가 가지고 딱 53분간의 작전을 통해서 승객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엔테베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특공대는 1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총상을 교전 끝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총리의 형님입니다. 네파탄 요나탄 네타냐후 총리의 형님이 딱 죽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희생하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넷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실 미래의 꿈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효율을 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글쎄요, 이게 재미있는 수학, 흥미를 유발시키는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요. 첫째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웃습니다. 동물들 다 웁니다.
개도 울고 소도 울고 닭도 울고 새도 울고 다 우는데 사람은 웃습니다. 웃을 줄 아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면 많이 웃으십시오. 인상 쓰지 말고. 두 번째, 인간이 가장 큰 특권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새들이나 동물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활을 교정해 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과 웃음의 뒤에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려면 많이 웃으시고 옆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듣지만 말고, 그러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꾸는 과정에 질문하고 또 웃고, 이렇게 하면은 교육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구의 0.2가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5분의 1 가량을 낸 거는 질문과 꿈과 그다음에 웃음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이. 다음 과제. 자, 남같이 남이 시킨 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꿈을 찾아 살겠습니까? 벌써 8살짜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아까 제가 배려 얘기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민주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쟁취하는 그런 민주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사무실이 있던데 지하에 김밥집이 종로 김밥집이었는데 어느 날 코리아 익스프레스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는 해외 진출을 해서 브랜드명을 종로 김밥에서 코리아 익스프레스로 변경합니다. 김밥이요? 지금 편의점에 CJ, GS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CJ, GS 김밥 철새달 얘기 안 합니다. 더 큰 시장을 쫓아서 멀리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크고 꿈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이 과정을, 이 몇 개의 과정을 거치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이 행복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한번 간단한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음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행복을 어떻게 추구를 했냐면 깨끗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체적 그런 가치관을 국민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로또를 통한 게 아니라 경제 성장과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질문하다 꿈을 꾸다가 행복지수 1등의 국가를 달성한 그런 사례가 부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영국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입니다. 30년 후에 올해 태어난 아이는 30년에 얼마나 행복할까?
보면은 한국이 지금 60등 수준인데 행복지수가 20등 이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적인 투자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저 워렌 버핏 같은 삶을 누린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출생의 때와 장소는 내가 고를 수는 없는 거지만 자기 태어난 때와 장소는 내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2배 정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볼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기 많이 놓으십시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잘 살아보세. 그 다음 페이지요.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을 수출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포트 피플 난민들 보면 1956년에 홀트 아동 양자에서 전세기를 내 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미국에 입양시키던 때, 말이 입양이지 아이 수출이죠. 이렇게 살았던 데가 1950년대입니다. 60년대 이 아이들이 안 가도 됐습니다. 기업이 생기면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자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70년대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못 하시겠지만 공중 화장실에 가시면은 이런 플라스틱 통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이라도 아껴서 수출을 하자. 소변에서 요오드라는 화학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의약품 만들어서 수출하던 그때였습니다. 여자들만 잘 살아보세요 동참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온몸을 바쳐서 지금의 잘 살아보자를 실현한 게 이 소변통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산 경제적 부는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행복의 DNA로 충분히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어를 보시면은 질풍노도같이 달려오는 성장의 DNA, 가장 효율적인 경제 성장 방식을 택한 한국의 모습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이웃과 나누려는 까치밥의 정신을 가진 한국의 행복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을 누리려면은 가을에 감을 다 걷어버려야 되죠. 그럼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을에 들판에 눈이 내리면은 곡식 떨어져 먹을 수 없는 까치를 위해서 우리는 감을 하나 더 남겨놓습니다. 그럼 그 감으로 겨울을 난 까치는 그 다음에 봄에 벌레를 잡아먹어서 그 농부한테 보답을 합니다. 조금 덜 가지면서 서로 배려하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배려의 성공학을 우리는 행복의 DNA로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행복하면서 우리는 잘 살아보세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 글자 하나 할까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아무리 뛰어난 기획보다도 결국은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많이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훨씬 행복하게 잘 사는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정말 좋은 강의해 주신 근오영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한 관계로 정말 좋은 강의인데도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자가 혹시 있으면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질문은 10초 이내로, 대답은 30초로 아주 퍼펙트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인 사람 딱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 종합인력개발원에서 금고문님의 개인 메일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문을 메일로 주시면 메일로 답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10초 딱 드리겠습니다. 예.
효성은 뭐 다음에 효성에서 올 테니까 얘기하시고요. 기업이 제가 요새 뭐 SK 같은 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게 결국 어떤 사업도 아까 말한 대로 성장과 분배를 얘기하는 게 배려와 효율을 얘기하는 게 모든 시스템은 효율에서 시작되고 하지만은 배려가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 기업 같이 그 배려란 게 끝없이 퍼주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거예요. 내가 배려하는 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거냐, 단순히 퍼주기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시면은 정답은 나올 걸로 보고 그 고민의 기준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10초, 1분간 혹시 근고문인가 이 포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사진 촬영할 기회를 1분만 드리겠습니다. 별거 다 하시네요. 자. 저기 컴퓨터 그래픽 듣는 학생들은 그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남아 주십시오. 네, 맞아요. 컴퓨터 그래픽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따 이가 노트북이랑 다 챙겨온대. 노트북이랑 알지? 뭐 챙겨야 되는지 알지? 내가 그 뒤에는 다 챙겨놨어. 노트북이랑 불만 챙겨서 네네. 아까 남아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챙기라고. 응. 쌤이 다 챙겨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누가 백신 놔두고 갈까?